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미 국가 전체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 애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3일 긴급히 진행된 마두로 체포작전.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던 중국산 방공체계가 미국에게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장면이 공개됐죠. 그 장면을 목격한 남미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뚫린다.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 나섰지만 독일, 캐나다, 러시아 모두 미국 앞에 불가능을 외쳤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준비한 혹독한 검증에 흔쾌히 응했고 3회나 반복되는 시험 끝에 결국 계약을 따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치명적인 약점.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우리도 저렇게 뚫립니다. 산체스 장관의 첫마디였어요. 크린에는 베네수엘라 상공 영상이 멈춰 있었죠. 중국 개통 방공 체계가 전자전에 무력화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에 12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알바로 로하스, 콜롬비아 민간 국방자문이에요. 공군에서 30년, 퇴역 후 7년째 정부 계약 자문으로 일해왔죠. 웬만한 위기는 다 봐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산체스 장관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흔들리다가 완전히 꺼지는 장면이었죠. 7초였어요. 방공 체계 전체가 눈이 멀기까지 걸린 시간이. 저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체계도 같은 계통이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뚫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48시간입니다. 산체스 장관이 문서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긴급 대응 권한 위임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로하스, 그 안에 대안을 가져와요. 검증 가능한 대안을. 저는 서명란을 봤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펜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명을 마치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산체스 장관이 실무라인 12명에게 역할을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참, 공군, 조달, 외교, 안보보좌관까지.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봤어요. 이 사람들과 48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박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감각도 따라왔죠. 회의가 끝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안보보좌관 마르타 히메네스가 제 쪽으로 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에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감이 안 왔거든요. 마르타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김영수 대사 명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죠. 동일 조건 비교 검증이 가능하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동일 조건, 비교 검증. 다른 나라들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어요. 중국은 업그레이드를 팔려고 했고, 미국은 전면 교체를 요구했죠. 둘 다 검증을 먼저 하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검증을 꺼냈어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건 아닌지.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왜 저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지. 연결해봐요. 저는 마르타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고타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48시간 중 2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었어요. 1시간 뒤, 공군 분석국장 디에고 카르도나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로하스 자문관,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디에고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베네수엘라 전자전 로그를 재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죠. 대부분의 신호가 끊긴 와중에 특정 패턴 하나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디에고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호 계통이 한국 쪽 전자전 대응 방식과 맞닿아 있는 정황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한국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가능성이 열리는 느낌도 있었죠. 교차 검증해봐요. 저는 디에고에게 지시했습니다. 3번. 다른 조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요. 디에고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그때 합참 참모 오스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작전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문관, 이거 지금 올려야 합니다. 오스카가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쳤어요. 콜롬비아 방공망의 취약점을 표시한 지도였죠. 베네수엘라와 같은 급소가 7군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빨간 점들을 보면서 불안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뚫리기 쉬운지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장관에게 바로 올려요. 저는 오스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급소들, 전자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오스카가 격려하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계심이 더 높아졌죠. 48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마르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팀 편성표를 들고 있었어요. 외부 메시지 대응팀을 편성했습니다. 중국 쪽, 미국 쪽, 그리고 한국 쪽. 세 라인으로 나눠서 대응할게요. 저는 그 표를 봤습니다. 마르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연결은요? 제가 물었어요.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김영수 대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먼저 시간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의도가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피하지 않는다는 건 확인됐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중국 제안서, 미국 통보문, 한국 메시지, 디에고의 분석 자료, 오스카의 작전표.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검증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썼어요. 대안 선정 기준 첫 번째. 조건 없는 검증. 그 문장을 적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아직 결단을 내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잡혔죠. 검증을 회피하는 쪽은 답이 아니라는 거.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고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48시간 중 6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42시간이 남았죠. 제 결론 하나가 콜롬비아의 하늘을 바꿀 수 있다는 압박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과의 통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중국 측 총괄 웨이천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접촉해왔거든요.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콜롬비아가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웨이천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마치 이미 답을 들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로하스 자문관, 우리가 해법을 가져왔습니다. 웨이천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 제안서였죠.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존 유지 계약 대비 7배.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해법이 아니라 청구서였거든요. 비용이 7배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웨이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신 전자전 대응 모듈이 포함된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그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해법이 아니라 더 깊은 의존이었어요. 기술 이전이 없으면 우리는 매번 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웨이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정책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원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이 오히려 경고처럼 들렸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웨이천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다른 체계와 섞으면 호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장비는 우리 체계 안에서만 최적화되거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어요. 다른 선택지를 막겠다는 거였죠.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포로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계해야 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웨이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시죠? 48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간 압박까지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측한 건지 어느 쪽이든 불쾌했죠. 오후에는 미국 측 안보특사 마이클 그레이가 접촉해왔습니다. 그의 방식은 웨이천과 달랐어요. 친절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통보하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를 마주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로하스 자문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레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받아서 읽었죠. 중국산 장비 전량 폐기, 미국 체계로 전면 교체, 소요 기간 5년.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5년이면 그동안 하늘은 누가 지키냐는 거였죠. 최신 장비 판매는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승인 절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반감이 생겼어요. 전량 폐기하라면서 대신 줄 건 5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그 사이에 뭘로 버티라는 건지. 그레이는 그런 질문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협력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레이가 덧붙였어요. 양자택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정해졌습니다. 분노를 느낄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거든요.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였죠. 방식만 달랐을 뿐 우리를 묶으려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레이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두 제안을 비교해봤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묶고 미국은 규정으로 묶는다. 결론은 같았어요. 둘 다 지금 당장 하늘을 지키는 답이 아니었죠.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동일 조건 비교 검증. 적어도 그쪽은 먼저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의심은 여전했지만 다른 두 쪽보다는 나았죠. 저녁 무렵 마르타가 대통령실 브리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땠어요? 제가 물었죠. 마르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했어요. 중국은 돈으로 묶고 미국은 규정으로 묶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요약이었거든요. 마르타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반응은요? 제가 물었어요. 마르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증 없이 계약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산체스 장관도 같은 입장이고요.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윗선에서 급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방향이 맞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산체스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명의 실무라인이 다시 모였어요. 장관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국 제안, 미국 제안, 둘 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하나 정합니다. 산체스 장관이 펜을 들었어요. 검증 없는 계약은 금지. 이걸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그가 직접 문서에 서명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장관이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48시간을 버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마르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라인, 공식 대안 검토에 올릴게요.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수 대사 통화, 내일 아침 9시로 잡혀 있어요. 저는 그 일정을 확인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섰죠. 최소한 한국의 제안은 들어봐야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회의실이 비었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상황판을 봤죠. 48시간 중 1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아직 36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넉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중국과 미국,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건 확인됐죠. 이제 남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쪽이 진짜 대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인지 내일 아침이면 알 수 있을 거였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검증을 회피하는 쪽은 답이 아니다. 한국은 검증을 먼저 제안했다.
확인이 필요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고타의 밤은 여전히 깊었어요. 내 감정은 분노에서 냉정으로 넘어가 있었죠. 이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영수 대사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스피커폰을 켜고 마르타와 함께 앉았어요. 김영수 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의 톤이 아니었죠. 저는 그 점이 오히려 신경 쓰였어요. 너무 여유로우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로하스 자문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대사가 말했어요. 저희는 자료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같은 조건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자료로 설득하지 않겠다. 그 말이 뜻밖이었거든요. 보통은 자료를 먼저 들이밀잖아요. 숫자와 그래프로 압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동일 조건 비교 검증이라고 하셨죠. 제가 확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영수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장 책임자 최병수가 직접 설명드릴 겁니다. 장비 반입부터 시연 조건까지 콜롬비아 측이 정하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심이 조금 줄었어요. 조건을 우리가 정한다는 건 조작의 여지를 스스로 줄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통화가 끝난 직후 디에고 카르도나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자문관, 로그 재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에고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들여다봤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자전 데이터를 3번 교차 검증한 자료였어요. 3번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죠. 여기 보세요. 디에고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어요. 대부분의 신호가 끊긴 구간에서 이 패턴 하나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 도식을 봤어요. 다른 신호들은 7초 만에 사라졌는데 그 패턴은 23초까지 버텼더군요. 3배 이상이었죠.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이 패턴이 한국 개통과 연결된다는 근거는요? 제가 물었어요. 디에고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호 처리 방식이 한국 전자전 대응 기술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황은 강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단서였죠.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산체스 장관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장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산체스가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디에고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자 장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한국 측 시연을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장관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일 조건 시연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료 싸움으로는 48시간 안에 답이 안 나와요. 산체스 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시뮬레이션 센터를 사용하게 해줘요. 거기서 시연하면 외부 노출도 줄일 수 있고. 저는 그 결정에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장관이 승인해준 덕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 시연 조건서를 확정하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오후에 최병수와 첫 번째 통화가 연결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군인 출신 특유의 톤이었죠. 로하스 자문관, 장비 반입 목록과 설치 인력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측에서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심이 더 줄었어요. 우리한테 먼저 검토권을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숨길 게 있으면 저렇게 못하죠. 시연 조건은 우리가 정해도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병수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전 패턴, 환경 변수, 반복 횟수까지 콜롬비아 측이 정하세요. 저희는 그 조건 안에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허세인지 실력인지. 그건 시연에서 판가름 날 거였죠.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시연 조건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전 패턴 3가지, 환경 변수 5가지, 반복 횟수 3번. 최대한 까다롭게 잡았어요. 한국 측이 정말 자신 있다면 이 조건도 받아들일 거였죠. 저는 조건서를 마무리하고 산체스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서명하면서 말했어요. 이거 통과하면 진짜 대안이야. 못하면 끝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게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마르타가 보안 조치를 발표했어요. 지하 센터 출입 통제,
자료 반출 금지, 참관인 명단 사전 승인, 공문이 바로 발령됐습니다. 저는 그 조치들을 보면서 안도했어요. 외부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내부를 단단히 잠근 거였거든요. 마르타가 빠르게 움직여준 덕분이었죠. 그때 합참 참모 오스카가 참관단 명단을 들고 왔습니다. 공군 실무자 6명, 합참 3명으로 1차 참관단을 편성했습니다. 오스카가 명단을 건넸어요. 저는 이름들을 훑어봤습니다. 모두 전자전이나 방공 분야 경력자들이었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볼 거라는 뜻이었어요.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검증이 실패하면 제 판단도 끝이었거든요. 밤 9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조달 간부 코르테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접점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용건이 있어야 올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로하스 자문관, 시연 조건서 사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코르테스가 물었어요. 저는 그 요청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달 쪽에서 시연 조건서를 왜 보려고 하는 건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코르테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향후 계약 구조를 미리 검토하려고요. 시연 통과하면 바로 진행해야 하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시연도 안 했는데 계약 구조를 미리 본다. 순서가 맞지 않았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연 끝나고 공식 절차 밟으면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코르테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 사람을 주시해야겠다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자정이 다가오자 상황판을 확인했습니다. 48시간 중 24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딱 절반이었죠. 남은 24시간 안에 시연을 끝내고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보고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을 여전히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검증을 회피하지 않는 쪽이라는 건 확인됐어요. 다른 두 강대국과 결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죠. 내일이면 지하 센터에서 시연이 시작됩니다.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갈리는 거였어요. 저는 조건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까다롭게 잡은 조건들. 한국이 이걸 통과하면 진짜 대안이 되는 거였죠. 못하면 다시 원점이었고요.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로 판단할 시간이었어요. 시연 준비가 시작되기 전 최병수가 먼저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게 계약서일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었거든요. 운용 계획서였어요. 장비를 판 다음에 어떻게 굴릴 건지, 누가 정비하고 누가 교육받을 건지, 그게 먼저 적혀 있었죠. 이게 먼저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롬비아가 필요한 건 장비가 아닙니다. 전자전에서 버티는 체계를 직접 굴리는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직접 굴리는 구조. 그 표현이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중국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최병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정비 여부, 인력 양성. 3가지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장비 먼저 팔고, 정비는 별도 계약이고, 기술 이전은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3가지를 처음부터 묶어서 제안하고 있었죠. 정비 여부 1단계 구축 기간이 6개월입니다. 최병수가 공정표를 가리켰어요. 콜롬비아 기술자들이 직접 손대기 시작하는 시점이 6개월 후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6개월. 중국은 기술 이전 자체가 불가했고, 미국은 전면 교체에 5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6개월 안에 우리 손으로 정비를 시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중국의 웨이천이 떠올랐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호환성 경고, 업그레이드 비용 7배. 그가 내밀었던 것들이었죠. 미국의 그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량 폐기, 전면 교체, 5년 소요. 둘 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완전히 다른 층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굴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교육 인원은요? 제가 물었어요. 최병수가 대답했습니다. 1기 120명입니다. 정비 기술자, 운용 요원,
분석 인력까지 포함해서요. 교육 로드맵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적었어요. 120명. 적은 숫자가 아니었죠. 한국이 진지하게 인력 양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후에 산체스 장관을 만났어요. 한국 측 제안서를 설명하자 장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이전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 장관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비허브, 인력 양성까지 묶여 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펜을 들었어요. 기술 이전 조항, 필수 조건으로 표시해. 산체스 장관이 직접 문서에 체크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빠진 업그레이드는 반복 비용이야. 매번 돈 내고 허락받는 구조는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장관이 핵심을 정확히 짚었거든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녁 무렵, 김영수 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확인이었어요. 검증 먼저, 계약은 나중입니다. 시연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콜롬비아가 판단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신뢰가 더 쌓였어요. 시연 통과와 관계없이 시간을 주겠다는 건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쪽들과 확실히 달랐죠. 그때 마르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외부 반격이 올 겁니다. 마르타가 말했죠.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게 새어나가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됐습니다. 마르타의 예측은 보통 맞았거든요. 시연 전에 정보가 퍼지면 압박이 빨라질 게 뻔했죠. 발표 전까지 정보 최소화하겠습니다. 마르타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참관단 명단, 시연 일정, 조건서 내용, 전부 내부 공유만 하고 외부 차단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타가 빠르게 방어선을 치고 있었어요. 그녀 덕분에 외부 압박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 거였죠. 밤 9시, 코르테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요청이었어요. 시연 조건서 사본,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웃으며 물었죠. 저는 이번엔 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공식 절차 밟고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르테스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자문관, 협조가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가 나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경계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연 조건서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원하는 건지, 외부로 흘리려는 건 아닌지, 확신은 없었지만 주시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저는 보고서를 다시 폈어요. 처음에 적었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장비 검토 보고서. 그 제목이 갑자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찾는 건 장비가 아니었거든요. 구조였죠.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체계. 그게 진짜 답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어요. 전력 자립 설계안.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방향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건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콜롬비아가 다음 위기에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죠. 한국의 제안이 그 방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수정된 보고서를 결제 라인에 다시 올렸어요. 산체스 장관에게 직접 가져갔죠. 장관이 새 제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맞아. 장비 사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거야. 장관이 서명했어요. 저는 그 서명을 보면서 결단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고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48시간 중 28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20시간이 남았죠. 내일 시연이 모든 걸 결정할 거였어요. 한국이 말한 대로 증명하면 대안이 되는 거고, 못하면 원점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가격이 아니라 관계와 책임으로 갈리는 거였어요. 누가 더 싸게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같이 굴리느냐. 한국은 그 질문에 먼저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시연에서 그 답이 진짜인지 확인할 차례였죠. 저는 불을 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지하 센터에서 판이 벌어질 거였어요. 국방부 지하 시뮬레이션 센터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로 4층을 내려가야 했어요.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밀려왔죠. 넓은 공간에 스크린 6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콘솔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를 보면서 긴장이 높아졌어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최병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팀원 4명이 장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물었죠. 최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 고정표에 서명만 받으면 시작합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연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였어요. 양측 서명란이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자전 패턴 3가지, 환경 변수 5가지, 반복 횟수 3번. 제가 까다롭게 잡은 조건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최병수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저도 펜을 들어 서명했죠. 그 순간 조건이 고정됐어요. 이제 누구도 중간에 바꿀 수 없었습니다. 통제감이 생겼어요. 적어도 조작 시비는 이걸로 막을 수 있었거든요. 참관단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실무자 6명, 합참 3명. 오스카가 명단을 확인하며 안내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국 측 참관인이었어요. 웨이천이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부하로 보이는 사람이 참관 요청을 했다더군요. 산체스 장관이 공정성을 위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죠. 검증을 공개적으로 해야 나중에 시비가 줄어드니까요. 최병수도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숨길 게 없는 사람의 태도였죠. 오전 10시,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2개의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란히 떴어요. 왼쪽은 중국 개통, 오른쪽은 한국 개통. 같은 전자전 패턴이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모두가 조용했죠. 7초가 지나자 왼쪽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끊기고 표적 추적이 멈췄어요. 완전히 눈이 먼 거였죠. 오른쪽 화면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요. 15초쯤 지나자 신호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표적을 다시 붙잡았죠.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베네수엘라 로그에서 봤던 패턴과 같았거든요. 1차 완료. 최병수가 말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2차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연도 결과가 같았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3번 모두 한국 개통이 버텼습니다. 표적 유지 성공률이 90%를 넘었어요. 중국 개통은 3번 모두 7초 안에 무력화됐고요. 그때 중국 측 참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뮬레이션 환경 자체가 한국 측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조건 고정표에 서명까지 받았는데 조작이라니. 뻔뻔한 거였죠. 산체스 장관이 즉시 개입했습니다. 조건은 양측이 합의했고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작 시비는 반복 재현으로만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주장은 받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장관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게 다시 확인됐죠. 최병수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조건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면 5번, 10번이라도 반복하겠습니다.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작했다면 저렇게 못 나오거든요. 중국 측 참관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직후 디에고가 분석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시연 데이터를 베네수엘라 로그와 대조한 거였어요. 패턴이 일치합니다. 디에고가 말했죠. 현장에서 살아남은 신호와 오늘 시연에서 버틴 신호가 같은 계통이에요.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시험실 결과가 아니라 실전 데이터와 맞아떨어진 거였거든요. 오후에 마르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공개 가능한 수치와 불가 수치를 분리했습니다. 마르타가 화면을 보여줬죠. 성공률, 반복 횟수, 조건 목록은 공개 가능. 세부 기술 파라미터와 장비 스펙은 비공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외부에서 왜곡해도 대응할 수 있어요. 마르타가 설명했습니다. 핵심 숫자는 공개하되 기술 정보는 보호하는 거죠. 저는 그 판단에 안도했어요. 시연 결과가 외부로 새어나가도 왜곡되지 않게 방어선을 친 거였거든요. 마르타가 없었으면 이 부분을 놓쳤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참관단이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실무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는데 나갈 때는 뭔가를 확인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오스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문관, 이건 진짜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번 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2번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3번 연속은 다릅니다. 그건 실력이에요. 한국 체계가 전자전에서 버틴다는 게 증명된 거였죠. 밤 9시, 저는 회의실에서 대통령 결단용 일장 요약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연 결과, 비교 데이터, 권위 있는 평가까지 한 장에 담아야 했어요. 페트로 대통령은 긴 보고서를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핵심만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동일 조건 3회 반복 검증 결과 한국 개통이 전자전 환경에서 표적 유지 성공률 90% 이상을 기록함. 그 다음에 콜롬비아 공군 시험평가위원회의 예비평을 인용했습니다. 동일 조건 반복 재현을 통과한 체계가 우선 검토 대상. 이게 공식 기준이었거든요. 한국이 그 기준을 통과한 거였죠. 요약을 마무리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장이 대통령에게 올라가면 결정이 내려지는 거였어요. 제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판가름 나는 거죠. 긴장됐지만 동시에 각오도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 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보고타의 밤이 다시 깊어지고 있었어요. 상황판을 확인했습니다.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나 있었죠. 남은 건 12시간이었습니다. 시연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외부 압박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죠. 저는 일장 요약을 산체스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어요. 시연 결과를 지키면서 결단까지 밀어붙이는 것. 그게 남은 12시간의 과제였습니다. 내 감정은 의심에서 확신 직전의 긴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 발만 더 나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발이 가장 어려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시연이 끝난 다음 날 새벽, 마르타가 급히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최우선 문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시를 보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경고가 왔습니다. 마르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한국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품 및 기술 공급을 재검토하겠음.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무거웠죠. 제재 경고였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미국 쪽 부품과 기술이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봐요. 마르타가 말했어요. 시연 끝나고 바로 왔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 중 40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남은 8시간 안에 공포를 심으려는 계산이 뻔히 보였죠. 저는 그 의도를 알면서도 불안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실제로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실에 바로 올렸습니다. 마르타가 말했어요. 산체스 장관도 지금 이동 중이에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위기가 터진 거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1시간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국방부 감사 로그에서 이상한 기록이 발견된 거였어요. 시연 조건서 파일에 누군가 접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접근 시간은 시연 당일 밤이었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거였거든요. 접근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감사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코르테스 조달 간부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멈췄어요. 예상했던 이름이었거든요. 그가 집요하게 조건서 사본을 요구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거절당하자 직접 접근한 거였죠. 경계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외부로 전송한 기록도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감사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송 기록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접근 자체가 비인가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송 기록이 없더라도 접근 자체가 문제였죠.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산체스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코르테스 건을 보고했죠.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코르테스를 즉시 분리해요. 결제 라인에서 빼고 출입 권한도 정지시켜요. 저는 그 결정에 안도했습니다. 장관이 빠르게 조치를 내렸거든요. 내부에 구멍을 막은 거였죠.
미국 경고는요? 제가 물었어요. 산체스 장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예상했던 겁니다. 한국과 접촉하면 압박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톤이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경고가 두려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보여주는 것도 있었죠. 우리가 미국 부품에 의존하는 한 언제든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성능이 좋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운용과 정비가 남의 허락에 달려 있으면 위기 때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폈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일장 요약이었어요. 시연 결과와 성공률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성능만 강조하면 안 됐어요. 결론을 바꿔야 했죠. 왜 한국인지, 왜 이 선택이 다른지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결론 부분을 다시 썼어요. 전자전에서 버티는 체계만으로는 부족함. 우리가 직접 굴리는 운영 구조가 패키지로 묶여야 진짜 대안임.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방향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건 성능 경쟁이 아니었어요. 책임 구조의 문제였죠. 누가 끝까지 같이 굴리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전 9시 최병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실행표를 다시 보내왔어요. 현지 정비와 교육이 발표와 동시에 착수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신뢰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행 계획까지 준비해둔 거였거든요. 발표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착수합니다. 최병수가 말했어요. 정비 장비 반입, 교육 인력 파견, 전부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오래 준비한 사람의 여유였죠. 급하게 만든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연 단위로 쌓아온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전 11시 김영수 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이었어요. 검증 통과 사실만 최소 공유했습니다. 김영수 대사가 말했죠. 세부 내용은 콜롬비아 측 발표 전까지 비공개로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그 판단에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한국 측도 외부 역풍을 줄이려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르타가 보안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발표 전까지 모든 관련 문서의 외부 공유를 금지했어요. 회의 참석자 명단도 최소화했죠. 외부 메시지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마르타가 설명했어요. 발표 전에 여론전이 터지면 대응이 어려워요. 저는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속도 싸움이었거든요. 오후 2시 산체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실로 올릴 최종 문서를 검토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수정한 보고서를 가져갔죠. 장관이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책임 구조라는 문구에서 멈췄어요. 이게 핵심이야. 장관이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자산이에요. 한 번 받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부품 공급이 막혀도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장 넣어요. 장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연구 자산이라고. 그가 직접 문서에 썼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갈 문서의 핵심이 담긴 거였죠. 오후 4시 코르테스 분리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의 출입 권한이 정지되고 결제 라인에서 제외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부에 구멍이 막힌 거였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죠. 누설의 흔적은 남아 있었고 이미 새어나간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판을 확인했어요. 48시간 중 4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건 4시간이었죠. 내일 새벽 3시가 데드라인이었어요. 그 전에 대통령 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보고타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내 감정은 불안해서 결심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고도, 코르테스 누설도 다 겪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죠. 성능이 아니라 책임 구조. 그게 이 선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단을 인증하는 것이었어요. 대통령이 승인하고 공식 발표가 나가면 끝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4시간 뒤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저는 불을 끄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1시
중국이 마지막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웨이천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밤이었는데도 중남미 주요 매체들이 생중계했죠. 저는 회의실 스크린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웨이천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같았죠. 한국은 부품 조립 국가입니다. 웨이천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죠. 콜롬비아가 한국을 선택하면 이중 의존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교묘한 왜곡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무시하고 마치 중간 상인처럼 포장하고 있었죠. 웨이천이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은 콜롬비아에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비용 부담 없이 최신 전자전 모듈을 장착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무상이라니. 어제까지 7배 비용을 요구하던 쪽이 갑자기 공짜를 던진 거였죠.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마르타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론전입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무상 조건을 던져서 우리 내부를 흔들려는 거예요. 공짜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웨이천의 노림수가 뻔히 보였거든요.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거였죠. 저는 감정으로 맞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증거로 답하기로 했어요. 5장에서 확보한 시연 결과, 4장에서 정리한 자립 패키지. 그 두 가지를 한 장짜리 비교표로 만들기로 했죠. 말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숫자와 구조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비교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항목은 4가지로 잡았습니다. 성능, 정비, 책임, 자립. 각 항목마다 중국 제안과 한국 제안을 나란히 놓았죠. 성능은 시연 결과로 증명됐어요. 중국 개통은 7초 만에 무력화, 한국 개통은 90% 이상 표적 유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비 항목에서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중국은 기술 이전 불가, 정비는 본사 파견 의존. 한국은 6개월 내 현지 정비 여부 구축, 콜롬비아 기술자 직접 참여. 같은 장비를 사더라도 굴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책임 항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업그레이드마다 새 계약 필요. 한국은 교육 이수 후 자체 운용 가능.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자립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 제안은 의존 심화, 한국 제안은 자립 설계. 무상 업그레이드라는 미끼가 왜 위험한지 한눈에 보였죠. 공짜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더 깊이 묶이는 거였거든요. 탈출 비용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 비교표가 완성됐어요. 저는 그걸 들고 산체스 장관에게 갔습니다. 장관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비교표를 건네자 그가 한참을 들여다봤죠. 이거면 됩니다. 산체스 장관이 말했어요.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무상 제공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공짜 장비는 종속을 더 빨리 만듭니다. 이건 제 판단이에요. 승인선에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장관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무상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산체스 장관이 펜을 들었어요. 비교표 하단에 직접 썼습니다. 무상 제공은 종속 가속 구조임. 기술 이전 포함 패키지만 대안으로 인정함. 그 문장이 승인선 문서에 들어갔죠. 저는 그 서명을 보면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내부 논리가 완성된 거였거든요. 새벽 2시 45분.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이 최종 브리핑을 요청한 거였어요. 저는 산체스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준비돼 있었거든요. 이제 결정만 남은 거였죠. 대통령실에 들어서자 페트로 대통령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저는 비교표를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읽었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시연 결과는 확실합니까? 페트로 대통령이 물었어요. 3번 반복 검증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공군 시험평가위원회 예비평에서도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무상 제안은요? 산체스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무상은 미끼입니다. 받는 순간 탈출 비용이 더 커져요. 기술 이전 없이 업그레이드만 받으면 영원히 의존하게 됩니다. 페트로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이 순간에 모든 게 달려 있었거든요. 한국과 추진합니다. 페트로 대통령이 말했어요. 발표는 오늘 오전으로 잡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48시간의 싸움이 끝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 3시, 48시간 데드라인 직전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을 나오면서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2시간 57분 남은 시점이었죠. 아슬아슬했지만 해낸 거였습니다. 마르타가 발표문 초안을 가져왔어요. 저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무기 도입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대신 기술이전 협력 착수, 현지 정비허브 구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시가 적혀 있었죠. 이게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거라는 걸 보여줘야 했거든요. 기술이전 문구를 핵심 문장으로 고정해요. 마르타가 말했어요. 이게 다른 제안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니까요. 저는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기술이전이 빠지면 이 선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오전 6시 최병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 소식을 전하자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돌아왔어요. 발표 직후 착수합니다. 최병수가 말했죠. 정비 장비 반입 일정, 교육 인력 파견 명단, 전부 준비돼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어요. 첫 교육반은 이번 달 안에 시작합니다. 정비허브 1단계는 6개월 목표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국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거였죠. 이게 다른 쪽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오전 9시 공식 발표가 나갔어요. 콜롬비아 정부가 한국과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죠. 발표문에는 기술이전, 정비허브, 인력 양성이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장비 가격이 아니라 협력 구조가 핵심이라는 게 명확했어요. 발표 직후 디에고가 공군 내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동일 조건 반복 검증 통과를 향후 모든 체계 도입의 표준 절차로 등록한 거였어요. 저는 그 공문을 보면서 확신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거였거든요. 오전 11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주변국 7개국에서 문의가 왔다는 거였죠. 콜롬비아가 어떤 조건으로 한국과 협력하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놀랐어요. 발표 2시간 만에 7개국이 반응한 거였거든요. 김영수 대사가 연락해왔습니다. 미주 지역 안보 포럼에서 비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검증, 교육, 정비허브를 묶은 한국형 협력이 중남미 표준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여운이 밀려왔어요. 콜롬비아의 선택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게 된 거였거든요. 점심 무렵,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고타의 하늘이 맑았어요. 48시간 전 이 자리에서 시작했던 싸움이 끝난 거였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팔고 끝이 아니라 남기고 시작한다. 그게 이 48시간의 결론이었어요. 중국은 돈으로 묶으려 했고, 미국은 규정으로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굴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판을 바꾼 거였어요. 내 감정은 긴장해서 확신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는 더 이상 고객이 아니었어요. 파트너가 된 거였죠. 그리고 그 파트너십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과 책임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발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군기지를 방문했어요. 첫 교육 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게이트를 통과하자 활주로 옆 건물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정비 라인과 교육장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의 결정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교육장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공군 대위 카밀라 로하스였어요. 제 조카 딸이었죠. 그녀가 첫 합동훈련 파견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까 감정이 달랐어요. 뿌듯함이 밀려왔죠. 삼촌, 카밀라가 격려하며 다가왔어요. 오늘 출발 전 점검이에요. 준비는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계획이랑 안전규정, 직접 다 확인했어요. 빠진 거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죠. 젊은 장교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보여주는 단단함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카밀라가 점검표를 꺼내 서명했어요. 출발 절차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서명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달 전에는 문서에 제가 서명했어요. 48시간 권한 위임서였죠. 이제는 다음 세대가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변화라는 거였어요. 정비동으로 이동하자 최병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표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현장에 남아서 정비 절차를 직접 잡고 있었죠. 저는 그 선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약 끝나면 떠나는 게 보통인데 그는 남았거든요. 로하스 자문관, 이것 좀 보세요. 최병수가 문서 하나를 건넸어요. 정비 표준서였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펼쳤어요. 부품 관리, 점검 주기, 고장 대응 절차.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기술자들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최병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맞춰가면서 완성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남기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떠난 뒤에도 굴러갈 수 있게 구조를 짜는 거였죠. 정비동 안쪽에서 콜롬비아 기술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120명 중 첫 교육반 40명이었죠. 그들의 손놀림이 아직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진지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느껴졌죠. 6개월 뒤면 저 사람들이 혼자서 정비할 수 있게 될 거였습니다. 오후에 국방부로 돌아왔어요. 산체스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공문 하나가 놓여 있었죠. 조달 보안 및 감사 강화 지침이었어요. 코르테스 사건 이후 만들어진 새 규정이었습니다. 다음 48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체스 장관이 말했어요. 내부에서 새는 걸 막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결정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코르테스 건은 해결됐지만 그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었거든요. 구조적으로 막아야 했죠. 장관이 공문에 서명했습니다. 조달 라인 전체에 새 감사 절차가 적용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서명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일회성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로 남는 거였거든요. 저녁 무렵 마르타가 회의실로 왔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정기 보고 체계 설계안이 떠 있었죠. 검증, 교육, 정비 진행 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마르타가 설명했어요. 공개 범위도 정해뒀어요. 핵심 수치는 공개하고 기술 세부는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저는 그 설계를 보면서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외부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정보를 관리해야 했거든요. 마르타가 그 체계를 만들어준 거였죠. 왜곡 차단이 핵심입니다. 마르타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직접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 외부에서 뭐라고 해도 반박할 근거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 동안 배운 교훈이었죠. 정보 싸움에서 지면 결정도 흔들린다는 거. 마르타가 그걸 제도화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디에고 카르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공군 내부에 새 규정이 등록됐다는 소식이었죠. 전자전 제형 검증 절차를 상시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에고가 말했어요. 앞으로 모든 체계 도입에 이 절차가 적용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확신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시연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이 된 거였거든요. 동일 조건 3회 반복. 이게 최소 기준입니다. 디에고가 덧붙였어요. 이 기준 못 넘기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요. 저는 그 규정이 갖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콜롬비아가 더 이상 말에 속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증거로만 판단하겠다는 거였죠. 일주일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체스 장관과 대통령실에 올라가는 문서였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론을 뭐라고 써야 할지, 승리라고 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맞지 않았죠. 저는 승리 대신 변화라고 썼습니다. 콜롬비아는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스스로 굴릴 체계를 가진 파트너가 됐다. 그게 이 48시간의 진짜 결과였어요. 장비를 산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꾼 거였거든요. 보고서 마지막에 후속 과제를 남겼습니다. 운영 전환 체크리스트였어요. 정비업의 2단계 착수, 교육 2기 확대, 부품 자체 조달 비율 목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고타의 하늘이 맑았어요. 2달 전 이 자리에서 48시간이 시작됐었죠.
그때는 불안과 압박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자부심과 여운이 남아 있었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과 책임이 판을 바꾼 기록이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중국은 돈으로 묶으려 했고, 미국은 규정으로 통제하려 했죠. 둘 다 우리를 고객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가 스스로 굴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 차이가 판을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는 게 보였습니다. 카밀라가 탄 비행기일 수도 있었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체계를 배우러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콜롬비아는 변했어요. 더 이상 남의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죠.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체계를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최병수, 산체스, 마르타, 디에고, 카밀라. 그 사람들이 만든 변화였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정비허브가 완성되고 교육생들이 돌아오고 콜롬비아 기술자들이 직접 체계를 굴리는 날이 올 거였어요. 그날이 진짜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요. 방향을 정했고 첫걸음을 뗐거든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줄 거였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콜롬비아의 하늘.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하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카밀라 대위가 출발 전 점검표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어요. 2달 전에는 알바로가 48시간 권한 위임서에 서명했잖아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서명하고 있었어요. 그게 변화라는 거였죠. 장비를 산 게 아니라 스스로 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였거든요. 선생님들, 저는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이건 압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요. 60년대 독일 탄광, 그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드셨잖아요. 70년대 중동 사막,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철근을 묶으셨잖아요. 구로공단 새벽, 손끝이 갈라지도록 미싱을 돌리셨잖아요. 그렇게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게 지금 이 나라예요. 콜롬비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바로 그 시간들이 만든 신뢰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진 않으세요? 나는 이제 늙었다. 한 게 뭐 있나?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거울 보세요. 이마에 주름, 손등에 굳은 살, 거친 손마디. 그게 다 훈장이에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인정받는 나라가 된 건 그 손으로 일하신 분들 덕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영웅이에요. 진짜 영웅이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기 있을게요. 선생님들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심심하실 때, 외로우실 때 틀어놓으세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밖에 나가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요. 아침 드시고 나가세요. 빈속에 찬바람 맞으시면 안 돼요. 몸 어디 불편하시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선생님들 건강해야 저도 좋거든요. 오늘 밤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 그게 대한민국을 만든 얼굴이에요. 스스로 토닥여주세요. 수고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